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자락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한 마을에는 인적 드문 고요함만이 감돌았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대대로 귀한 약재를 다루어 온 김씨 가문의 널찍한 기와집이 있었는데 그 집 마당에는 지금 길게 들이운 어둠과 깊은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지 넉 달. 상을 치른 후에도 집안에는 여전히 슬픔의 기운이 가시지 않았고 젊은 안주인 정월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 무거운 세월을 홀로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정월은 이름처럼 맑고 고운 마음씨를 가졌으나 20 남짓한 나이에 홀로 집안의 대소사를 감당해야 한다는 무게는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정월은 늦은 밤이 되어도 쉬이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약재상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장부를 정리하는 일을 매일 밤 빼놓지 않고 하였습니다. 그날도 어둠이 짙게 깔린 약재상 안에 홀로 앉아 붓을 들고 있는데 문 밖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인기척의 정월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을 빼꼼 열고 들어선 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상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낯선 사내였습니다. 사내는 정월에게 깊이 의비하며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자신이 망자 왕저인 서방님의 생전 지인이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는 먼 곳에서 와 부음을 늦게야 들었다며 상복을 입고도 차마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어 잠시 약재를 외상으로 가져가야만 하는 사정을 길게 늘어놓았습니다. 부인, 이렇듯 밤늦게 찾아와 실례가 많습니다. 허나 저는 그와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벗이었습니다. 이제야 그를 기릴 수 있게 되었지만 돌아가는 길에 마음을 다잡을 약재 몇 첩이라도 가져가야 할 것 같아 염치불구하고 부탁드립니다. 약재 값은 제가 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반드시 갚겠습니다. 상복을 입은 사내의 목소리는 매우 절박하게 들렸고 그의 눈빛에는 슬픔과 간절함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정월은 상복을 입은 손님을 차마 매몰차게 돌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망자의 마지막 인연이라는데 이미 슬픔에 잠긴 사람에게 다시금 슬픔을 더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정월은 그가 말하는 약재 몇 첩을 조심스럽게 싸서 내어주었고 대신 외상장부에 그의 이름과 가져간 약재의 종류 그리고 상중 성종 외상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부터 기이하게도 상복을 입은 이 외상 손님은 며칠이 멀다 하고 김씨댁 약재상을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마음을 다스릴 약재 몇 첩에 불과했던 요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귀한 약재들을 지목하는 쪽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는 항상 늦은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든 고요한 시간에만 나타났고 언제나 같은 상복을 입고 같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망자와의 깊은 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월은 외상 손님이 가져가는 약재가 늘어날수록 마음 한구석에 묵직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슬픔을 달래기 위함이라 해도 이렇게 많은 양의 귀한 약재를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외상값을 갚을 기약조차 하지 않았고 그저 상이 끝난 뒤에 꼭 갚겠다고만 말할 뿐이었습니다. 정월은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상중에 찾아온 망자의 지인을 박대했다는 말을 들을까 두려웠고 혹여 이 일로 시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월은 매일 밤 외상 손님이 다녀간 뒤면 홀로 장부를 들여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부에는 상중 외상이라는 붉은 글씨만 가득했고 그 외상값은 어느덧 김씨댁 한 해 수입의 꽤 큰 부분을 차지할 만큼 불어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켜야 할 집안의 재산이 이렇듯 알 수 없는 사람의 손에 의해 새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홀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상복 입은 외상 손님이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귀한 산삼과 녹용을 요구하며 약재상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목소리를 더욱 낮추고 이 약재들은 상을 치르느라 몸이 쇠약해진 상주 성주의 가족들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직접 찾아뵙고 올릴 수 없으니 부인께서 대신 전해주신다면 망자도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정월의 동정심을 자극했습니다. 정월은 순간적으로 그의 말에 속아 넘어갈 뻔했지만 문득 그의 상복이 유난히 깨끗하고 때가 묻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넉 달 넘게 상을 치르는 사람이 입는 상복치고는 지나치게 깨끗했고 심지어 고이 접어 보관한 듯 주름까지 잡혀 있었습니다. 나리, 죄송하지만 나리께서는 서방님과 어떤 연유로 알게 되신 사이인지요? 정월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상복 손님은 질문을 듣자마자 눈빛이 살짝 흔들리는 것을 정월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슬픈 표정을 지으며 부인, 망자와의 우정은 굳이 남에게 말로 설명해야 할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마음을 깊이 아는 사이였다고만 알아주십시오. 라고 대답하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 답변은 정월의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정월은 서방님이 생전에 어떤 사람과 깊은 우정을 나누었는지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서방님은 마을을 떠나 먼 곳에서 온 사람과 깊은 정을 나누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정월은 그가 요구한 귀한 약재를 결국 내어주었지만 이번에는 장부의 외상을 기록하며 이전과는 다른 결심을 굳게 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집안의 재산을 지키는 것은 죽은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도리였습니다. 정월은 이제부터 상복 입은 외상 손님에 대한 모든 것을 조용히 조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상중에 찾아온 귀한 손님이라 하여 소문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한편 자신은 밤늦은 시간에 그가 마을 어디로 사라지는지 또 그가 정말 상을 치르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월은 방으로 돌아와 잠든 시어머니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나이 드신 시어머니께 이 모든 걱정을 안겨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할 자신이 이 정도의 어려움도 헤쳐나가지 못한다면 돌아가신 서방님께도 면목이 없을 터였습니다. 정월은 자신의 이부자리를 펴는 대신 약재상 구석에 있는 낡은 괴짝에서 굳게 잠겨있던 서방님의 생전 일기 몇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일기에 외상 손님에 대한 작은 단서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한 글자 한 글자 조심스럽게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월이 밤새 등잔불 아래서 서방님의 일기를 읽었으나 안타깝게도 그 외상 손님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서방님의 일기는 주로 약재를 다루는 기록이나 마을 사람들과의 소소한 교류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고 먼 곳에서 온 친구나 상중에 있는 벗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은 정월의 의구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외상 손님은 서방님의 진정한 벗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고 아마도 이 집안의 상중을 이용하려는 낯선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짐짓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행동하며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약재상을 정리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입방하는 시간이 지날수록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씨댁의 젊은 과부에게 매일 밤 상복 입은 사내가 찾아와 귀한 약재를 외상으로 가져간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상중의 인정이라 하여 긍정적으로 보던 시선도 사내가 가져가는 약재의 양이 점차 늘어나고 그 기간이 길어지자 의아함과 수군거림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마을의 아낙네들은 정월의 행동을 두고 뒷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망자의 벗이라 한들 과부가 밤마다 낯선 사내를 집안으로 들이는 것이 어찌 옳다 하겠는가. 김씨댁 재산이 젊은 과부 손에서 새어나가고 있다는 등의 험담이 정월의 귀에까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월은 이러한 소문들이 집안의 명예에 큰 해가 될까 두려웠지만 섣불리 외상 손님을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서방님의 친구였고 나중에 외상값을 갚기라도 한다면 그녀는 상중의 손님을 박대한 매정한 사람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렇듯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정월은 혼자서만 소가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그 모습을 안쓰럽게 지켜보는 이가 딱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김씨 가문의 대대로 머슴으로 일해온 나이 많은 돌쇠 아범이었습니다. 돌쇠 아범은 김씨 댁의 흥망성쇠를 모두 지켜본 산증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월이 홀로 마당에 나와 약재를 말리는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돌쇠 아범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마님, 제가 감히 아렵니다만 요즘 마님 얼굴에 그늘이 가득합니다. 집안에 걱정이 있으신 모양인데 저 돌쇠 아범에게라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집안의 기와는 제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돌쇠 아범의 진심이 담긴 말에 정월은 결국 눈물을 글썽이며 외상 손님에 대한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외상 손님이 매일 밤 찾아와 외상을 요구하는 일, 그가 서방님의 일기에는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까지도 상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돌쇠 아범은 정월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난 후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단호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조언을 건넸습니다. 마님,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상복을 입었다 하여 모두 상을 치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진짜 슬픔은 옷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묻어두는 법입니다. 상복을 입고 인정을 가장하여 재물을 노리는 자들이 세상에는 흔합니다. 마님께서는 이제 이 집안의 안주인입니다. 재물을 지키는 것이 곧 돌아가신 서방님과 시어머니께 드리는 가장 큰 효도임을 잊지 마십시오. 돌쇠 아범의 이 한마디는 정월에게 커다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정월은 자신의 행동이 망자의 인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안의 재산과 명예를 해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월은 외상 장부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몇 첩의 약재였지만 어느새 장부에는 황기, 녹용, 인삼 등 값이 비싼 약재들이 수십 첩이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던 정월은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기록된 외상 항목 중에는 약재가 아닌 비단 세필과 상아로 만든 작은 빛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정월은 깜짝 놀랐습니다. 상중에 있는 사람이 상주 성주의 가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비단이나 빛 같은 물건을 외상으로 요구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약재상에서 비단이나 빛을 외상으로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약재상 장부가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다른 물건을 끼워 넣어 외상으로 가져가기 위해 꾸민 장난이다. 정월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장부를 덮었습니다. 외상 손님은 단순한 친구를 넘어선 집안의 재물을 노리는 교활한 사기꾼일 가능성이 짙어졌습니다. 그는 약재를 가져간다는 핑계를 대면서 실제로는 다른 귀한 물건들을 슬쩍 빼돌리거나 혹은 나중에 약재 값과 함께 다른 물건의 값을 청구할 속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월은 이 모든 증거를 모아 외상 손님의 정체를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가 다시 약재상을 찾아왔을 때
그가 요구하는 것이 정말 약재인지 아니면 다른 물건인지를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정월은 며칠 동안 밤잠을 설치며 외상 손님이 찾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며칠 후, 달이 중천에 뜬 깊은 밤, 어김없이 검은 상복을 입은 사내가 조용히 약재상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망자와의 슬픈 우정을 이야기하며 이 더위에 상을 치르느라 온몸에 열꽃이 피어 고생이 심합니다. 귀하게 여겨주시던 귀한 침향 2근을 외상으로 가져가 이 슬픔을 견디려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침향은 약재 중에서도 최고로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었고 그 2근의 값은 이미 장부에 기록된 외상값 전체를 합한 것과 맞먹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정월은 이번에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리, 죄송하지만 침향은 저희 집안의 대를 이어 내려오는 귀한 약재라 함부로 외상으로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나리께서 가져가신 이전 외상값도 적지 않습니다. 저의 서방님께서는 생전에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해도 외상은 짧게, 현금은 빠르게 처리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으셨습니다. 부디 나리의 상이 끝나시는 대로 그동안의 외상값을 먼저 갚아주신다면 이 침향뿐 아니라 그 이상의 귀한 약재라도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정월은 돌쇠 아범의 조언을 되새기며 상중의 인정에 기대어 자신을 속이려는 상대에게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상복 손님은 정월의 뜻밖의 단호함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굳게 닫힌 약재상 문 앞에서 한동안 머뭇거리더니 이내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망자는 저에게 이 집안 약재의 절반은 내 것이나 다름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겨우 침향 2근을 내어주지 않는 부인의 야박한 마음이 어찌 이리 매정하단 말입니까? 돌아가신 망자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그는 정월을 압박하기 위해 망자의 이름을 거론하며 감정에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정월은 이제 더 이상 그의 거짓된 슬픔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정월은 조용히 약재상 문을 조금 더 열고 밖으로 나와 그와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나리, 돌아가신 서방님께서는 재산의 절반을 함부로 약속할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상중에 계신 분이시라면 늦은 밤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이렇듯 목소리를 높여 분노를 표출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상값 장부에 기록된 비단, 세필과 상하빗은 어찌 된 영문인지 해명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나리를 더 이상 서방님의 진정한 벗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정월의 이 말에 상복 손님의 얼굴은 삽시간에 새파랗게 질렸고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인 채 그 자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정월은 상복 손님이 사라진 어둠 속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상을 치르는 사람의 고요함이나 절제된 슬픔과는 거리가 멀었고 오히려 무언가 쫓기듯 급하게 사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월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그는 김시댁의 재산을 노리는 가짜 손님이었습니다. 다음번 그가 다시 나타날 때를 대비하여 정월은 집안의 명예와 재산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돌쇠 아범에게 이 사실을 자세히 알리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의 정체를 완전히 밝혀내어 더 이상 김씨댁에 그림자를 들이우지 못하도록 해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 밤의 달빛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지만 정월의 마음속에는 단단한 결의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월의 단호한 태도에 놀란 외상 손님은 한동안 약재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정월은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외상 손님이 단순히 물러난 것이 아니라 다음 계략을 짜고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돌쇠 아범은 정월의 결심을 듣고 그녀를 물심양면으로 돕기로 했습니다. 돌쇠 아범은 마님, 제가 마님을 도와 저 파렴치한 자의 발목을 잡을 수 있도록 은밀히 마을 바깥의 동정을 살피겠습니다. 외상 손님의 행색이 아무리 상복이라 한들 그가 이 마을 사람이 아님이 분명하니 반드시 어디선가 꼬리가 잡힐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정월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정월은 돌쇠 아범의 도움을 받아 외상장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약재 목록처럼 보였던 장부에는 외상 손님이 김씨댁의 약재를 얼마나 교묘하게 빼돌렸는지에 대한 흔적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특히 비단 세필과 상아빛 외에도 상복 손님이 요청한 것으로 기록된 몇몇 약재들은 상중의 몸에 쓰이는 약재가 아니라 오히려 남녀의 몸을 보신하거나 기력을 증진시키는 데 쓰이는 값비싼 희귀 약재들이었습니다. 이 약재들을 모아보면 그가 상중의 슬픔을 달래기 위해 약재를 가져간다는 주장이 얼마나 거짓이었는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돌쇠 아범은 정월의 지시를 받아 마을 밖을 은밀히 오가며 외상 손님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며칠간의 노력 끝에 돌쇠 아범은 마을에서 서너 시간 떨어진 읍내의 외진 주막에서 상복 입은 사내를 목격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마님, 그 외상 손님 말입니다. 읍내 주막에서 그를 보았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상복을 입은 채 주막에서 시끄럽게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상중인 사람이 어찌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웃고 떠들 수 있겠습니까? 돌쇠 아범의 말은 정월의 의혹이 틀리지 않았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주막 주인이 외상 손님에 대해 이야기하며 덧붙인 말이었습니다. 외상 손님은 주막에서 술값을 치르면서 김씨댁 약재상에서 가져온 귀한 약재들을 돈 대신 지불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막 주인은 약재를 취급하지 않아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즉, 외상 손님은 김씨댁에서 외상으로 가져간 약재들을 다시 시장에 내다 팔거나 물건 대신 사용하는 방법으로 김씨댁의 재산을 부당하게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상복을 이용해 동정심을 얻은 후 그 재물을 자신의 유흥이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정월은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외상 손님이 김씨댁의 명예와 재산을 동시에 노린 파렴치한 사기꾼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기거나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외상 손님이 다시 나타나기 전에 시어머니께 모든 사실을 고하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의 정체를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께는 아직 이 모든 사실을 알리지 않아 자칫하면 정월이 혼자서 이를 꾸민 것처럼 비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시어머니의 지지와 허락을 받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월은 저녁상을 물린 후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외상 손님에게 외상으로 약재를 내어준 일, 그가 서방님의 벗이 아님을 확인한 과정, 장부에 적힌 비단과 빚, 그리고 돌쇠아범을 통해 알아낸 읍내 주막에서의 행태까지 숨김없이 모든 것을 솔직하게 아뢰었습니다. 정월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님, 제가 불민하여 상중의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집안의 재물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불찰이오니 부디 저를 엄히 벌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월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지만 놀라거나 화를 내는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정월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월아, 네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꼬.
네가 서방님과 이 집안의 명예를 지키려 애쓴 그 마음을 내가 어찌 모르겠느냐. 이 일은 네 잘못이 아니다. 상복을 입고 남의 집안에까지 와서 사기를 치는 그 사내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네가 이 일을 홀로 감당하며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증거를 모아온 것이 대견하다. 이제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이 어미와 돌쇠, 아범과 함께 저 사내의 정체를 온 마을에 밝혀내어 다시는 이 집안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하자꾸나. 시어머니의 따뜻한 위로와 지지의 정월은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시어머니와 돌쇠 아범이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생겼습니다. 정월은 시어머니께 앞으로의 계획을 아뢰었습니다. 외상손님은 분명 자신이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씨 댁의 귀한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고 조만간 다시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정월은 그가 다시 찾아오는 날, 미리 마을의 어른들과 이웃들을 초청하여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를 맞이하고 모아둔 증거를 제시하여 그의 거짓을 만천하에 드러낼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정월은 마을에 덕망 있는 어른 몇 분에게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어 의논 드릴 것이 있습니다 라며 조심스럽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쇠 아범을 시켜 외상 손님이 다시 나타나는 날을 예의주시하도록 했습니다. 돌쇠 아범은 외상 손님이 읍내 주막에 머물고 있으며 곧 다시 김씨 댁에 올 채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마님, 내일 저녁이면 그 사내가 또다시 상복을 입고 이 집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이번에는 분명 침향두 근을 얻어내기 위해 더 교활한 수작을 부릴 것입니다. 돌쇠 아범의 보고를 들은 정월은 드디어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정월은 홀로 약재상에 앉아 외상장부와 서방님의 일기 그리고 외상손님이 가져간 약재 목록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장부에 적힌 외상 항목, 특히 비단과 빚에 대한 기록은 그가 약재상이 아닌 일반 재물을 노렸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정월은 이 증거들을 한데 모아 정리하고 내일 저녁에 있을 일을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젊은 과부가 아닌 집안의 명예와 재산을 지키는 굳건한 안주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늦은 밤, 마당에는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정월의 마음만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 돌아가신 서방님과 시어머니께 평안을 안겨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어깨에 놓인 책임감은 이제 집안을 지키는 단단한 방패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해가 질 무렵 정월은 시어머니와 돌쇠 아범과 함께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을에서 덕망 있는 어른 네 분과 몇몇 이웃들이 김씨댁 사랑방에 조용히 모여 앉았습니다. 정월은 그분들께 조용히 차를 대접하며 상중에 겪은 외상 손님에 대한 일련의 사태를 소상히 아뢰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정월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혀를 차며 상복을 입고 남의 집의 인정과 재물을 노리다니 천벌을 받을 파렴치한 자로다라며 분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곁에서 정월의 말이 모두 진실임을 증언하며 오늘 밤 이 집안의 명예를 걸고 그 사내의 정체를 밝힐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돌쇠 아범은 대문 밖에서 외상 손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조금 넘자 달빛 아래 익숙한 검은 그림자가 김씨댁 대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상복을 입은 외상 손님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평소처럼 조용히 약재상 문을 두드렸습니다. 돌쇠 아범은 평소와 달리 문을 활짝 열고 그를 맞이했습니다. 손님, 어서 오십시오. 마님께서 오늘 밤에는 손님을 대접할 귀한 자리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돌쇠 아범의 과하게 친절한 태도에 외상 손님은 잠시 의아해했지만 귀한 침향 두 근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서둘러 약재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외상 손님이 약재상 문턱을 넘자마자 정월은 그를 사랑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외상 손님은 약재상에만 사람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는데 사랑방 안에 마을 어른들과 시어머니 그리고 돌쇠 아범까지 모여 있는 것을 보고는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당황스러움을 감추려 애쓰며 급히 허리를 굽혀 어른들에게 읍했습니다. 이렇듯 귀한 어르신들께서 모여 계신 줄 몰랐습니다. 상중이라 예를 갖추지 못하고 불쑥 찾아와 송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슬픔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월은 상복 손님을 정중하게 자리에 앉히고는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나리께서 그동안 저희 집에서 가져가신 외상값과 돌아가신 서방님과의 인연에 대해 마을 어른들과 함께 명명백백하게 밝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월은 돌쇠 아범을 시켜 그동안 외상 손님이 가져간 약재와 물품이 기록된 장부를 꺼내도록 했습니다. 장부가 탁자 위에 펼쳐지자 외상 손님은 안색이 더욱 창백해졌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는 부인 상중이라 제가 잠시 외상을 지게 되었습니다만 상이 끝나는 대로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찌 이리 공공연하게 저의 체면을 깎으려 하십니까? 라며 정월을 비난했습니다. 정월은 그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미소를 머금은 채 대답했습니다. 나리께서 갚아야 할 것은 단순한 약재값이 아닙니다. 여기에 기록된 항목들을 보십시오. 정월은 붓으로 외상 장부 중 비단 3필과 상아로 만든 작은 빗이 기록된 부분을 짚었습니다. 저희 김씨댁은 약재상이지 비단이나 빗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상중이신 분이 어찌 상가 성자의 약재 장부에 다른 물품의 외상값을 기록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 물건들이 과연 상주 성주를 위해 쓰이는 물건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 결정적인 증거 앞에 외상 손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마을 어른 중 한 분인 최진사 댁 어른이 나직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정녕 망자 김씨와 깊은 벗이라 하였는데 망자의 벗이라면 어찌 상중의 집안에 와서 재물을 빼돌릴 궁리만 한단 말이오. 그대의 상복은 넉 달 넘게 상을 치른 이의 상복치고 너무 깨끗하오. 게다가 읍내 주막에서 술을 마시며 김씨 댁 약재를 돈 대신 사용하려 했다는 소문도 들었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이오. 최진사 어른의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외상 손님은 더 이상 거짓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무너져 내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망자와 깊은 벗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읍내에서 떠돌아다니는 장사치입니다. 김씨나리께서 돌아가셨다는 소문을 듣고 상중에는 남들이 함부로 대문을 닫지 못하고 인정에 기대어 재물을 노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상복을 구하여 거짓 행세를 하였습니다. 귀한 약재를 가져가 되팔아 한몫 챙기려 했습니다. 비단과 빗은 제가 읍내에서 만나 정을 통하던 여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장부에 몰래 끼워 넣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외상 손님은 끝내 자신의 모든 거짓을 고백했습니다. 사랑방 안은 분노와 허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월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외상 손님을 향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집안의 외상값은 어찌하실 작정이십니까? 나리께서는 이 집안의 재산과 명예를 동시에 욕보였습니다. 외상 손님은 주머니를 뒤적거려 가진 돈 전부를 꺼내 정월 앞에 내려놓았지만 그 돈은
외상값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상복 손님에게 남은 외상값을 갚을 방도를 찾으라고 엄히 꾸짖었고, 그는 남은 외상값을 갚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낡은 폐물 몇 가지를 내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결국 외상 손님은 마을 어른들과 시어머니, 정월 앞에서 다시는 김씨댁 문턱을 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상복을 벗어 던져야 했습니다. 그가 벗어놓은 상복은 그의 더러운 속내처럼 바닥에 구겨져 있었습니다. 외상 손님은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야유 속에 김씨댁 마당을 급히 벗어났고, 그가 사라진 후에도 마당에는 한동안 그의 거짓된 그림자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정월은 상복 손님이 완전히 마을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고서야 비로소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정월의 지혜와 용기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진사 어른은 정월 부인이 아니었다면 김씨댁의 재산은 물론이요, 상중의 명예까지 크게 훼손될 뻔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렇듯 굳건하게 집안을 지켜낸 정월 부인의 지혜는 이 마을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라며 칭송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월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정월아, 네가 우리 집안을 살렸다. 내 서방님도 분명 하늘에서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씨댁에 드리워졌던 검은 그림자가 걷히고 다시금 집안에는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외상 손님이 김씨댁 마당을 떠난 후 집안에는 비로소 맑고 깨끗한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월의 지혜로 집안의 명예가 지켜졌다는 사실에 안도했으며, 더 이상 젊은 과부를 향한 험담이나 수군거림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월을 향한 존경과 칭송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월은 마을 어른들을 정성껏 배웅하고 시어머니와 돌쇠 아범과 함께 늦은 밤 마루에 앉아 깊은 안정을 느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난 후의 고요함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월의 손을 잡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정월아, 이 집안의 안주인은 네가 아니더냐. 나는 이제 늙고 힘이 없어 네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재산을 저런 파렴치한 자에게 고스란히 빼앗겼을 것이다. 네가 이 집안의 기둥이다. 시어머니는 그동안 정월이 짊어졌던 마음의 짐을 이해하는 듯 진심으로 그녀를 인정하고 격려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집안의 모든 중요한 문서와 약재상 장부 일체를 정월에게 건네며, 이제부터 이 집의 재산과 대소사는 모두 내 손에 달려 있다. 네 지혜와 결단력이 이 집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정월은 깊이 고개 숙여 시어머니의 명을 받들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정월은 가장 먼저 외상 장부를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외상 손님에게 돌려받은 적은 돈과 폐물로 갚을 수 없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록 받지 못하더라도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고 깨끗하게 장부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녀는 잃어버린 재산보다 지켜낸 명예와 집안의 평화가 훨씬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월은 돌쇠 아범에게 넉넉한 상을 내리고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돌쇠 아범은 감격하며, 마님께서 이 집안을 지키셨으니 이제 김씨댁에는 평안만 가득할 것입니다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날 저녁, 돌쇠 아범은 정월과 시어머니를 위해 뜨끈한 장국밥을 정성껏 끓여왔습니다. 돌쇠 아범이 끓인 장국밥은 평소보다 훨씬 구수하고 따뜻했습니다. 정월과 시어머니는 마루에 마주 앉아 오랜만에 근심 없이 국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 속에는 그동안 겪었던 마음고생과 그것을 이겨낸 안도감과 그리고 앞으로 집안을 굳건히 지켜나가겠다는 다짐이
함께 녹아 있었습니다. 정월은 국밥을 다 먹고 나서야 비로소 편안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정월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늦가을 밤의 마당은 고요했고 하늘에는 둥근 달이 높이 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약재상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불길한 인기척을 느끼거나 외상 장부를 들여다보며 근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람은 맑게 불어와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정월은 문득 이 평화로운 순간이 돌아가신 서방님이 그녀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임을 깨달았습니다. 정월은 고요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아버님과 서방님의 몫을 다한 것 같습니다. 이 집안의 문은 귀한 손님에게만 열릴 것이며 인정과 예의를 가장한 욕심은 다시는 이 문턱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부디 두 분 영혼께서는 편안히 잠드소서.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굳건한 안주인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월은 마루 끝에 조용히 앉아 달빛 아래 평화롭게 잠든 김시댁을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집을 지키는 그녀의 조용한 결심과 평화로운 밤의 고요함만이